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 네. 이제 현재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과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서도 역시 대응 조치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뭔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왜 그런 건지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네.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낮은 폭으로 금리 인하를 했어요. 소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안화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금리를 낮춘다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갖다 자국 통화를 보유했었을 때의 그 가치, 어떤 매력 그걸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사실 미국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채도 많고 성장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가라앉는 것 같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했을 때 직접적인 타격 반드시 받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그 함부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격한 자본 유출 같은 게 나타날 그런 우려들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만약에 이제 중국이 금리를 갖다 함부로 낮췄을 때는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중국 내에는 중국에서는 옛날에 위안화가 한 10년 동안 절상이 된 적이 있어요. 꾸준히 위안화가 절상이 될 때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달러로 빚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달러에 1,000원에 이제 1달러에 1,000원 환율이 있을 때 한 100달러를 빌려와요. 그럼 이걸 이제 원화로 다시 환전을 하면 100달러니까 곱하기 1,000원 하면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제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10년 동안 위안화가 절상이 돼서 위안화가 1달러에 500원이 돼 버린 겁니다. 아니, 달러화가 1달러에 500원이 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죠. 위안화가 절상이니까. 그러면 저는 갚아야 될 시즌에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100달러만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1달러에 500원입니다. 그럼 저는 이미 10만 원을 썼는데 5만 원만 갚으면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빚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절상됐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약세라고 하면은 전 세계 이머징 국가들이 달러로 빚을 내고 싶어 합니다. 달러로 빚을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안화가 10년 만에 절하로 돌아섭니다. 빠른 절하세로 돌아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달러 빚을 많이 쟁여놨었던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를 만들어내게 됐을 때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려다가 위안화의 절하가 나타나면 결국에는 달러가 강세로 가고 그런 경우에는 달러 부채의 부담이 커져버리는 그런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안화의 절하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불안감이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과격하게 하는 걸 제한한다.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그 GDP의 한 17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과거 레벨을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 기업 부채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고 하면 좀비 기업들이 계속해서 연명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은 빚을 갖다가 잡아다 쓸 수가 있습니다. 돈값이 싸다라는 건 돈을 더 잡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부채가 더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죠. 기업 부채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구조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변도로 늘어나면서 결국엔 성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그렇게 좋은 효과를 거두진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중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저도 조금은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약간은 좀 생뚱맞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됩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돌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돼지에 대한 돼지고기를 이제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뛰면서 중국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8%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중국 당국에서 3% 이상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3.8%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 이게 이제 물가를 더 자극하는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면은
결국에는 낮은 금리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어딘가에 매점 매석 투기를 하려는 세력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마치 이제 2010년도, 11년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배추 파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낮은 저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어딘가에서 투기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안화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늘어나 있는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세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중국은 미국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거나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제 경기 부양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리 인하라는 그 정책 말고는 뭐 다른 뭐 효과적인 정책은 없을까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사실상 통화정책, 금리 인하라는 게 큰 효과가 없을 때는 재정 부양을 해서 재정 정책이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돈을 많이 풀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가격의 상승 같은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낼 때도 있지만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부자들한테 아파트값 지원금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재정 정책은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서민들한테 자금을 갖다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면서 소비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 쪽에서 좀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나타납니다. 네. 네. 중국 원화하고 한국의 원화가 이제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게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도 같은데 네. 달러 원 환율 네.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1,300원을 향해서 엄청나게 달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지금 뭐 많이 떨어졌죠. 지금 한 1,150원 정도? 1,160원 좀 넘어 있습니다. 1,170원 정도 돼 있습니다. 네. 1,230원인가요? 예, 1,220원 좀 넘었었습니다. 예. 네. 많이 지금 떨어졌는데 네.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예. 강세를 보이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질문 주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안화하고 굉장히 그 연관이 많은 통화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나라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 이머징 시장하고 중국의 관계를 보면 재밌습니다. 중국은 이머징 시장들의 맏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머징 시장에 물건을 수입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경쟁자이기도 하죠. 강력한 경쟁자라서 이머징 국가하고 중국은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경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위안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위안화가 만약에 절하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요. 자국이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위안화가 약세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의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런 이머징 국가에서 수출하는 수출품들 여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위안화하고 수출 경쟁, 중국하고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위안화가 절하가 돼 있으면 이머징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받게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교역의 굉장히 큰 부분을 미국보다 오히려 비중이 더 큽니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 위안화가 막 절하가 되고 있는데 혼자 원화 절상으로 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방에서 때려 맞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위안화하고 원화가 굉장히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두 나라의 어떤 교역 관계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의 수출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아쿠아일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중국 경제가 주저앉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대중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대중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돈을 벌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외화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 1단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영원히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하늘로 치솟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1단계 얘기 나오면서 미중 무역 전쟁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역이 좀 살아나지 않겠어 하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반도체 가격이 지금 저점을 통과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코스피도 걔네들이 힘입어서 이제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 경기가 조금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저점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니까요. 그러면 향후엔 달러 벌이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초반대까지 이제 크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되돌려진 상태, 1170원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이게 약간 좀 언밸런스하네요. 뭐냐면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네. 우리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하나를 잡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살아날 것이다. 네. 이게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추세하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저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성장의 정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게 추세고요. 그런 추세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경기라는 건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꺾이고 있는 추세 속에도 이렇게 경기가 올랐다 떨어졌다 순환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의 저점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올해 저점을 높여주는 역할들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도 10월달 수출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10월달 수출이 바닥을 치면서 올라오는 그런 게 이제 어려운 말로 기저효과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경제가 여전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그래도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순환적인 상승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도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쭉 내려오거나 쭉 올라가거나 하진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반전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예, 있다. 주기의 움직임이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고수들은 그 변동성을 타는 거고. 네. 그러면 네. 요즘 이제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그 뭐라 그러죠?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입하고. 네, 네. 그럼 현재 시점에서 네. 그 달러를 매입하는 게 시기적으로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뭐 보류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질문 주신 건 향후에는 달러원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 사실 그렇죠.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요. 일단 전망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시계열은 짧게 봤을 때는 저는 환율이 좀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인즉슨요.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가 될 거라 그러면서 이제 관세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 지금 중국 위안화가 올해 보시면은 미국이 관세 때릴 때마다 그만큼 올려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결국엔 중국의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위안화가 그만큼 절하가 되면 가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하고 관세 이슈하고 상당히 좀 만나 있습니다. 근데 관세가 해소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안화가 절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달러당 7위안 밑으로 위안화 환율이 절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은 환율 전쟁이라는 건 전 세계 국가들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최대한 남의 걸 뺏어오려고 하죠. 근데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다른 나라들도 함께 절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장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움직이니까 그만큼씩 자국 통화를 절상하는 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서 원화도 같이 절상이 되면서 내려왔는데 환율이 내려오는 건 원화가 절상되는 거죠. 문제는 다른 이머징 통화들이 그냥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계속 환율 전쟁하고 있는 건데 둘만 내려온 거잖아요. 둘만 이제 통화 절상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런 건 오래 못 갑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쭉 밀려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 올해도 보면 2차례 정도 원화만 잠깐 내려왔다 밀려 올라가고 잠깐 내려왔다 밀려 올라가고 이제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역 및 환율 전쟁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불확실성 이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이제 원화가 빠른 절상을 좀 나타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그 달러원 환율이라는 게 옛날처럼 막 1,300원, 1,400원 막 이게 치고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약해지진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국채는 그래도 이렇게 자금의 유입을 좀 많이 받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빠져나가지만 우리나라 채권시장으로는 자금이 들어오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수요들이 나타나다 보면 우리나라 채권을 사려면 원화를 사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환율이 뛰더라도 원화 채권을 사면서 들어오는 수요 때문에 원화의 환율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뛰어 올라가더라도 환율이 마구 올라가는 거를 기존 대비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윗방향은 막히면서 서서히 밀려 올라가는 그런 단기적인 그림, 그렇게 현재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환율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오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이제
그 긴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저는 환율이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를 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기라기보다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면 달러는 다른 자산들보다 위기 시에 가장 많이 뛰는 자산입니다. 다른 자산 다 죽을 때 혼자 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뭐 주가도 반토막 나고 뭐 우리나라 채권 금리도 뛰면서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박살나고 할 때 달러만 그렇죠. 달러당 900원에서 1,600원으로 뛰었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포트폴리오 가치가 하락을 할 때 걔를 받아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장치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라는 거는 보유를 할 때는 조금씩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부분의 금액만큼 계속해서 달러를 조금씩 쟁여 나가시는 과정. 그래서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5에서 10% 정도는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달러 투자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적 위기가 네. 조만간 터질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아,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달러 투자가 지금 막 그 매입하는 아마 이유가 될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오 팀장님은 그 기본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시니까 그런 네. 위기 상황은 오지 네.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현재의 그 달러 시세는 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네. 뭐 이제 조금 이제 그 시계열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다양한 시계열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타겟인지는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달러를 포트폴리오의 보험 차원에서 가지고 있자라고 이제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저는 뭐 내년, 내후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긴 관점에서는 언젠가는 위기가 한번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 달러가 그 밑을 막아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환율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 환율 전쟁과 무역 전쟁이라는 이 현재의 이슈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좀먹는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몇 달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중기라는 관점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저도 그 시간을 말씀드리면 항상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럼요. 거지만 점쟁이 예. 아닌다면 어떻게 뭐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년 이상 뭐 이어졌었을 때 그때는 저기 무역 및 환율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은 좀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에는 공조 체제가 나타나게 됐었을 때는 환율의 하락 쪽을 조금 오히려 지금 레벨보다도 좀 더 낮은 쪽을 중기적으로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갈 것이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원화의 펀더멘탈은 현재로서는 강세를 지지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달러 유입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현재 달러가 미국이 좀 뭐랄까요? 이기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전 세계 부를 끌어당기면서 이기적인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미국으로 돈이 몰리면서 미국 자산을 사면서 달러를 사서 미국 자산을 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달러 자체가 현재 글로벌 달러 자체가 약간은 좀 뭐랄까요? 고평가라는 말씀 그렇지만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환율이 처음에 우리 오 팀장님하고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재미없었던 내용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재밌어져가지고 자꾸 질문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예. 네. 네. 아, 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